올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거는 이제 삼성과 한화의 빅딜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돼요? 글쎄 갑자기 장 끝나고 나서 터진 일이었고 또 아침에 돌아와서 좀 복잡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잘할 수 있는 것들끼리 또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좀 집중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구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어차피 한화랑 삼성이 방산 쪽에서는 서로 경합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는 한화가 원래의 본 산업을 가져간다는 점, 그리고 또 한화가 이 화학 쪽에도 또 주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가져간다는 점은 큰 틀에서 보면 긴 그림을 잘 그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하고 한화의 이번에 빅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자식 사랑이 낳은 결과다. 그러니까 한화의 이 김승현 회장이 되게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고 되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화는 제가 알기로는 삼형제 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경영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기인데 기존의 한화그룹의 계열사로는 조금 새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주기에는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 조금 사업을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자식 사랑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삼성을 보면 3남매입니다. 1남매 2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은 하나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분리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좀 몰아주고 어쨌든 이제 경영승계가 임박해 있으니까 좀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좀 털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3남매와 3형제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상당히 그럴듯하고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게 두 가지 딜레마인데요.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조금은 좀 상한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어느 산업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조선, 화학 이런 쪽은 사실은 거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았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되게 부담감, 불안감인데요. 자신 없는 것들을 넘겨놓고 자금이 확보되면 그걸로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게 떠올리고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 관련, 헬스케어 관련이니까 과연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가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딜의 뒤를 이어서 또 숨가쁘게 지금 삼성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그렇게 큰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랐어요. 그죠? 자, 이런 움직임들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한번 추정을 좀 해보자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의 이 구조 조정이 어떤 지배구조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근데 아마 이제 제일모직까지 상장이 되면 조금 더 이제 모양새가 더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식시장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 SDS라는 이 거함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4위, 5위를 다투니까요. 그러면서 이 종목별로, 업종별로 상당히 되게 어수선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되게 어수선해서 그림은 여러 가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S의 이 기업 가치를 높여서 이 주요 주주들이 수익을 챙기고 이걸 또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제일모직이 들어오면 이걸 또 어떻게 가지고 또 지배구조를 재편할 것인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SDS는 올라왔기 때문에 SDS의 주가를 더 계속 높여갈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주가는 조금 좀 열심히 부양할 의지가 없을 것이다. 또 반대로 제일모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모직을 축으로 해서
어떻게 지배구조를 또 다시 재편해 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섣불리 답을 하는 것보다는 과연 제일모직이 들어왔을 때 그 축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워낙 거함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에는 흥미거리가 하나 던져져 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던져졌다. 뭐 이 정도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환율 전쟁을 벌이고 싶었다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고시환율 바꿔버리면 되는데 화학, 철강, 조선 금리 인하 효과는 뭐 톡톡히 누렸다. 연초 3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초에 3천이요. 로직이 뭐냐? 없어요. 수급으로 풀고 있거든요. 오늘 중앙대에서는 중국의 기습적 금리 인하의 배경을 알아보고 중국 증시의 변화와 함께 국내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이 기준금리 40bp 인하라는 강수를 던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석중 연구원 한번 좀.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장에서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도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베이스를 뒀던 게 이제 그 경기 둔화를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자시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경기가 둔화됐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중국의 이제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게 이제 거론되는 게 환율에 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중국도 뭐 환율 전쟁에 동참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주제 자체가 저희가 비욘드 레포트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좀 여기서는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물론 저도 이제 보고서 상에서는 환율과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포인트 자체는 저는 금리 자유에 놓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출금리는 자유화가 돼 있는데 예금금리가 자유화돼 있지 않는 구간에서 이 대출금리 자유화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금금리를 넓혀줘야 되는데 올해 6월 달에 내년까지 그 예금금리 자유화까지 완벽하게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연말에는 어떤 시그널을 낼 거다라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잘 보시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번에 대출금리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40bp 내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예금금리는 25bp를 내렸어요. 근데 기존의 3%에 1.1배면 이제 금리의 상단이 실질적으로는 3.3%에 거래되죠. 근데 이게 0.6가 줄여서 2.75%에 이 변동폭이 1.2배면 똑같이 3.3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결국에는 중국이 금리 자유를 하면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 금리의 상당 끝까지 이제 그 예금을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들은 지준율이 20%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다 보니까 모든 예대금이 국유은행으로 쏠리죠. 그러니까 이 중소형 은행들은 여수신으로 어떤 이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자 금융에 손을 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금 금리를 자유화를 해주면 중소형 은행들의 NIM은 아주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해나가는 게 어떤 거냐면 지준율을 동시에 낮추고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중국이 이번에 가장 큰 게 리코노믹스 리커창 시진핑의 어떤 한발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 발 후퇴가 아니라 두 발 전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금융시장 특히 은행들의 NIM이나 얘들의 ROE나 은행의 건전성 자체가 국유은행이 아니라 중소형 중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오한 일.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경기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경기 때문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관전 포인트네요, 그죠? 저도 딱 공감 가는 게 그 이제 저는 채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중국 금리 인하한 이후에 그 시장 반응이나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주로 어떻게 다뤄졌냐면 일본이 양적 완화한 데 이어 중국까지도 금리 인하를 해서 글로벌 통화 전쟁의 전선이 아시아까지 확대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김무성 그 의원이 또 한마디 했죠.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몰아갔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환율 전쟁을 벌이고 싶었다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고시환율 바꿔버리면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좀 과잉 해석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금리 자유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의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중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좀 몰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출이라는 거에 그 경도된 그런 해석이에요, 사실은요. 결국 우리가 수출하는데 환이 좀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만 그걸 자꾸 들여다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환율 전쟁의 측면은 아니다. 이제 우리 의견을 그렇게 모았는데 그래도 한번 그 외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건 한번 점검은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환율이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위안화 그 영내 환율과 CNH 환율 모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점이 찍힌 선이 이제 위안화 고시 환율인데 고시 환율은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환율인데 별로 오르지 않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올해 상반기에 위안화 환율이 한 3% 정도 절하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죠. 네. 환율 전쟁에 뛰어들고 싶었으면 금리 인하 안 해도 충분히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환율 전쟁이 아니라는 것에 이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위안화 그 위안원 수합 레이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이제 위안화 예금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위안화 예금이 지금 작년 한 9월부터 갑자기 막 네.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0월까지도 사실 수합 레이트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좋지 않은데도 계속 위안화 예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위안화 예금을 지금 구성하는 건 일단 예금 금리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그 달러 위안, 달러 원 그 양방을 다 환해지를 했을 때 이제 지난 6월까지는 이제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면 이게 그 위안원 수합 레이트인데 이게 플러스면은 환했지만 하면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네. 구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구간인데 올해 6월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구간으로 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 위안원 수합 레이트가 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이 좀 물론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그동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완화 쪽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약간 긴축 쪽으로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금리 차 측면에서 이제 하락 압력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의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해외 투자 계속 많이 확대하는 방향이거든. 직접 투자든 뭐 증권 투자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수합 레이트가 계속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고 근데 향후에도 그 투자의 방향은 바뀔 것 같진 않고 중국이 뭐 대대적으로 또 완화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 수합 레이트 측면에서 이렇게 위안화 그 환해지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예금금리 자유화하면서 예금금리 오르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결국 그 돈이 그럼 국내 채권 사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오히려 국내 그럴 수 채권 있겠네요. 하는 게 더 그러면 네. 앞으로는 수합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비용 쪽으로 더 발생할 거라고 보시는 건데 그 얘기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 한 네, 위안화 그렇죠. 예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건데 네. 지금 1년 만기 예금 금리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다 비용 떨구고 나면? 그래도 10월에 나간 거 보니까 3%는 넘지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않았을까요? 그 3%. 내외. 그럼 이제 임계 수준을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국내에는 지금 1년짜리 예금 금리가 2%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뭐 똑같이 예금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위안화가 아직은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뭐 청원을 하자면 올해 또 가장 유행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잡아서 이제 ELB 같은 것들 많이 찍었는데 최근 한 달 정도 사이는 거의 발행 물량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합 렛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려서 발행할 윤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 중국이 예대 금리를 낮추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수학 금리가 조금 좀 반등이 실적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또 다시 찍을 만한 유인이 있다라고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다시 룸이 열려서 한 방향으로만 좀 가지 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석이 임계치에 와 어려운 있는 상황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공적기금, 보험사 많이 불려다녔는데 요즘에는 기업들한테 불려다닙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안화 예금이 키포인트거든요. 앞으로 시장은 아마 이렇게 될걸요. 이제 저희가 12월부터 위안화 직거래 시장 하면 우리가 중국구로 직접 이제 위안화 무역 거래 비중이 늘어납니다. 글로벌리 위안화 무역 거래 비중이 8.7%예요. 엔화랑 유로화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이러니하죠. 중국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는데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보는 유일한 국가 두 개가 개별 국가로 대만과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내로 쌓이는 위안화의 위안화가 비중은 많아지죠. 늘어날 수밖에 예. 없어요. 요 수요가 보험사들의 어떤 그리고 공적 자금들의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그림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면 위안화는 해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업들은 있어있으니까. 예, 보험사랑 틀리게 반했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조금 틀려지겠죠. 그 그림에서 이제 실질적인 위안화 예금과 위안화 수요가 내년부터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봐주세요. 중국 증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상해 종합 지수가 2,600 돌파했습니다. 그죠? 최근 중국 증시가 이제 후광통이라는 정책적 수혜에다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까지 등에 업어서 나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쉽지 않아요. 제가 사실 한 2,300에서 400 넘어갈 때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었어요. 끝이 없게 올라와요. 어제 중국 증권사 브로커분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초 3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초에 3천이요. 뭐 연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는 한번 틀어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안 남았겠죠. 로직이 뭐냐? 없어요. 수급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종목 물어보셨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금리 자유화 딱 진행하는 구간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건자재, 철강, 화학입니다. 리저너블 하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주가를 올린 건 은행이거든요. NIM 축소에 사실 이대 마진뿐만 아니라 뭐 아로 이런 것들 얘들 이제 수익의 전체 수익의 90%거든요. 근데 얘들 중심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다 왔다. 물론 저는 되게 또 뒤로 지금 상해 종합지수 6천을 준비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가열 양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후광통 때문에 중국 주식이 올랐다고 로컬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로컬 수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부동산이 안 되니 WMP랑 그림자 금융 수익률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를 거기에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가계 자산의 70% 넘게 차지하는 부동산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 개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증시로 다 쏠리는 거거든요. 본토 증시에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지표가 뭐냐면 신규 계좌 증가율이에요. 중국은 1인당 1계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있으면 바뀔 건데 1인당 1계좌라는 이야기는 신규 유입되는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YOY로 2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거래량 뭐 최고치 전달하면서 올라갔는데 본토 증시는 펀더멘탈, 후광통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슈다. 후광통이 좋은 거라면 후광통은 상해만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오르는 건 심천 증시예요. 오히려 이제 은행주랑 상해는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본토 증시 상승과 중국의 실질적인 섹터의 변화라든지 수급의 변화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주변에서 들었던 거하고 상당히 좀 다른 다른 시각을 얘기네.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죠? 비혼들이 좋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저는 지금 그 후광통 하면서 증권사 여기저기서 그 보고서 내면서 자, 중국 주식 사라고 막 이렇게 개별 종목까지 소개하는 책자도 막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죠?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짓말들이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였죠. 장기 투자해라.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사는 전략. 장기 투자에서 중국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2007년 이후에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 1년인가 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보다 항상 기회비용이 안 좋았고 뭐 주가는 계속 내려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 3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2,500에서 3,000 정도에서 한 3, 4년, 2, 3년? 제가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왜냐? 지금은
시장을 사는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에요. 중국은 앞으로 증시가 좋으면 좋을수록 IPO가 늘어날 거예요. 중국 기업들 본토에 몇 개 상장돼 있는지 2,500개 정도밖에 상장 안 돼 있어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물량이 늘어. 당장 상장시킬 수 있는 기업만 3,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국유에서 페트로차이나 같은 기업을 국유랑 국영기업이 있는데 공무원 직속의 이 120여 개 공룡 기업들 중에서 60개도 상장이 안 됐어요. 100개까지는 할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음 이 시장은 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 2, 3년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구간이 지수가 6천을 트라이 하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섹터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ETF를 추천드려요. 지수를 쫓는 게 아니라 시장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나 컬러를 가진 ETF들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시장에도 조금 있으면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액티브 ETF들이 단기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쫓는 펀드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 쉽지 않다. 기업을 분석하는 시간에 어떤 ETF들이나 어떤 글로벌 펀드들이 계속 중국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펀드들이 있었는지 걔들 중심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잘 하는 전문가 등에 올라타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국내 증시도 훈풍은 사실 불었어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첫날이 좀 많이 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렇게 훈풍이 세게 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주로 어떤 부분이 상승세 보였습니까? 지금? 뭐 중국 하면은 늘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얘기 나왔으니까요. 뭐 늘 전통적입니다. 화학, 철강, 조선 뭐 이런 쪽 업종들은 기업들은 뭐 작게는 뭐 7, 8%, 많게는 뭐 12, 13%까지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 효과는 뭐 톡톡히 누렸다. 근데 하루 햇볕 비치고 그 다음 날 가을 들고 오늘은 뭐 겨울 들고 뭐 아주 뭐 겨울이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돌이켜놓고 보면은 아 좋았었습니다. 입니다. 과거형인가요 벌써? 예, 좋았었습니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동감되는 부분이면서도 저희가 좀 반성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까지 그냥 이 섹터 지수라고 하죠. 업종별로 봤을 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 잘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가 잘 될 거다. 그런 이 논리가 쭉 시장을 지배해 왔었는데 그러면은 중국의 그런 소재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가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사실은 순리죠. 왜냐하면 걔네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면 걔네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는 게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렇죠. 또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는데 예. 실제로 올해 내내 안 그랬거든요. 거꾸로 갔겠. 뭐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쪽은 뭐 헬스케어, IT 네. 뭐 이런 쪽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하고 그를 맞췄던 거고요. 우리는 중국이 글로벌하고 이 같이 시각으로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또 중국에 매달려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하던 뭐 어떤 금융화 선진을 위하던 이런 뭐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했을 때 그래서 경기 민감주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수출 그 증가율을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면은 그 수출 증가율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경제 지표는 중국의 수출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는 덩달아 수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가 보완 관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소재 뭐 어떤 그런 업종들이 잘 간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수출 경기를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아니라 중국의 내수라면은 그 패러다임은 이제 버려야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그 반응 자체가 금방 과거형으로 좋았었다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중국의 금리 인하하고 어떤 중국의 그 기대는 경기 민감주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점점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니까라고 해서 어떤 관습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좋게 보는 경험이 생겼는데 이제
점점 쳐다보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아 그런 관계성이 점점 떨어지는구나 라고 시장 투자자들이 훨씬 더 냉정해지고 현명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왕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셨으니까 국내 네.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두를 만약에 중국의 경기 부양, 뭐 금리 인하 이런 쪽이다라고 하면 지금 뭐 너무 박영건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과연 지급 준비율을 낮출 것인가도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19.5% 정도. 보통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대금리를 낮추면 지급 준비율까지 같이 낮춰줘야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과연 지급 준비율을 낮출 것이냐. 그래서 만약 올해든 내년 초든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낮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재료입니다. 실제 유동성이 더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를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면 실적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보면 그런 제도가 나왔을 때 주식을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재료로 삼는 거지 주식을 더 사가지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올해 기업이익이 작년 기업이익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 예, 순이익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가장 악한 기여를 했느냐? 정유화학조선 이런 기업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경기 민감주라는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일부 내놓는다고 해서 그런 업종들의 이익이 갑자기 돌아설 거냐? 그렇게 속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추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좋으나 싫으나 저금리에는 돈 좀 더 쓸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뭐 배당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쭉 풍미할 수 있는 재료다라는 점은 좀 늘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40bp 인하라는 강수를 던지긴 했지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룸에서 보면 뭘 보셔야 되냐면요. 통화량을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중국의 M2 증가율의 전국 목표치가 얼마냐, 지금 어디까지 차 있냐거든요. 중국의 M2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 13%입니다. 근데 항상 오버를 했어요. 근데 지금 12.6, 12.8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통화는 더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좋은 선택이 아닐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반하지 않는다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준이 조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카데믹한 접근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가 막 좋은 구간이 아니라 그냥 나름 적당한 옆으로 기는 구간에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금리 인하, 자유화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결국에는 저는 계속 고집입니다. 부동산이 중요한 지표다. 경기 타이밍에서는. 그래서 뭐 올해는 쉽지 않고 만약에 어떤 유동성이나 뭐 전반적으로 보면 춘절 이전에 한번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시크릿컬을 사야 되냐,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요즘에 올해 기관 투자자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이제 마이크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요. 중국의 구조 조정에 편입된 아까 말씀하셨던 정유, 조선, 화학, 철강 애들의 디레이팅이 올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구조 변화에 편승한 소비재 업종들, 얘들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봐야 되냐. 2, 3차 산업의 GDP 레벨대가 이 모두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작년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GDP 레벨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뭐 아직 3차 산업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무게 중심 자체가 3차 산업으로 넘어가죠. 그걸 국내에서 반영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보십시오. 조선, 화학, 정유, 빅3 업체들의 시가총액과 중국 내수 대장주 시가총액 지도가 변했어요.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 아모레80씩 넘어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가 포인트인데 2, 3차 산업의 GDP 레벨 때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놔야 되냐.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3차 산업의 베이스를 가지고 시가총액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보던 애들이 이제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닌데 이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어닝을 담는 그릇이 멀티플입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 업사이드 리스크에서 우리가 시크릿걸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성장의 축은 변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뭘 살 거냐 질문이 지금 어떻게 화두라고 본다면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수비, 우리도 소비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뭐 독일이나 미국의 다우 30을 구성하는 이 종목들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라고 보면 이게 60% 정도를 북미에서 벌어들여요. 달리 얘기하면 이게 매수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멀티플을 받는 거죠. 오리온의 뭐 멀티플을 30배, 뭐 아모레퍼시픽을 30배 이렇게 주는데 그게 중국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멀티플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내수주들은 많이 받는다. 근데 사실 열어보면 돈은 북미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근간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추가로 더 벌어들여 올 때 멀티플을 더 받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항상 좀 풍미했던 음식료 업종들 뭐 메일요, 뭐 오리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얘기 있지만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돈벌이의 비중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그쪽으로 트렌드가 쏠려 있는 건 맞지만 비싸다라고 인식될 때에는 또 여지없이 일정 수준 차익을 실현하는 냉정함도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박정윤 연구원은 중국 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의견?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중국 쪽은 뭐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 저는 이제 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아까 했던 것처럼 중국의 금리 인하를 이 환율 전쟁의 확산으로 보는 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비약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마침 좀 비슷한 시기에 KDI가 디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한국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양적 완화 확대, 중국의 금리 인하, 뭐 KDI의 디플레 보고서 이게 이제 3단 콤보로 어우러져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마치 뭐 내년 초에 할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있고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증권주가 최근에 반등한 이유가 뭐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결국 국내 통화 정책은 국내 경제에서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득과 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구간으로 좀 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가계부채라던가 또 전세값 문제가 금리 인하 때문에 좀 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중국 금리 인하에 따른 뭐 금리 인하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로 또 그동안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생긴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균형 잡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쏠려 있는 시각이 저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내 금리 인하가 원래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부스트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독특한 제도가 이제 전세 제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집값을 부양시킨 게 아니고 전세가를 부양시키고 네, 있는 맞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금요. 그렇죠. 아유. 예, 뭐 고통스러운 사람 많을 예. 겁니다. 왜 내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외쳤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안 그러세요? 예. 맞아요. 예. 서동필 연구원 이제 패밀리가 됐으니까 이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죠? 또 주식시장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부를 테니까 그때는 만사 제쳐 들고 쫙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 언제 뵐지 모르니까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크리스마스 전에 뭐 또 벌써?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데. 그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네.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